5번째, 대공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은 대부분 국가정보활동에 의존합니다. 일반 형사범의 범죄 인지는 수사관 개인의 정보활동보다는 대개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공사권은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지만 침해된 법익이 국가적 법익이어서 범죄 결과가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조차 못해 수사단서의 입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공사범들에 대한 첩보 수집은 수사관 개인의 정보활동이나 신고보다는 대개 국가정보활동에 의존합니다. 국가정보활동은 대공수사, 외사 보안, 방첩, 대북공작, 해외정보, 북한정보, 통신, 사이버 활동, 과학장비, 탈북자 신문 첩보 등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의 총합을 말합니다. 국정원의 모든 부서 업무 중심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는 북한을 연결고리로 하여 상호 간의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국에서 간첩을 잡을 때도 해외, 북한, 사이버, 외사, 방첩, 과학 등 거의 모든 부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간첩을 잡은 후에는 또 거의 모든 부서에서 권고된 간첩을 대상으로 전략신문 등 디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별로 국가방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북공작에서 마음 놓고 반합법 공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후 사법 처리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공작망이나 출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 부서나 과학부서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겠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수사국의 역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총역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간첩단 사건도 국정원의 총체적 국가정보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6번째, 대공사범은 범행의 모의나 실행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아 범증 수집이 어렵습니다. 대공사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외국인에 의하거나 외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증거 수집 등 수사 절차상 적법성 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 규정 그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범행의 모의나 실행이 당국의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경우 일시, 장소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실 조회, 미행 감시, 압수수색, 감청, 소환조사, 체포 등을 통한 범증 수집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마약이나 국제범죄의 경우도 일반 형사범과 달리 초국가적, 조직범적 성격을 가진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나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범죄 현장을 포착할 여지가 많아 대공수사에 비해서는 범증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번 간첩단 사건 역시 남한에 거주하는 간첩 혐의자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적선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외국에서 수사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연구하다 보면 가끔 상충되는 논리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찰이 외국에서 하는 정보 수사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기 쉽지 않아 수사관이 연가를 받아 자비로 해외에서 체증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며 경찰의 외국에서의 수사활동 사례를 증언하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 비해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치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실정법상으로도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활동을 한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활동은 다릅니다. 외국에서의 수사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실정법은 없습니다. 외국에서의 수사활동은 우리 법령으로 규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외국에서의 수사활동이 가능합니다. 국정원도 경찰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과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때 국정원 수사관은 바레인과 버마에서 수사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 2018년 필리핀의 세부와 마닐라에서 한국인이 피살되었을 때 경찰은 수사관을 필리핀으로 파견, 수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타국에서 수사활동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의 승인 없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나라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지와 그런 수사활동으로 수집한 증거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 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수사활동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다르고 현지의 법령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법집행기관이 외국에서 소위 양심외의 충격을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판례로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외에서 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은 해외에서의 수사활동을 뒷받침해 줄 해외 조직도 해외 인력도 없습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 인력도 대부분 총경 이상의 고위직으로서 이들이 보안을 유지한 채 현장 활동을 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의 해외 활동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7번째, 대공수사는 국가 간 공조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대공수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우방과 적국을 불문하고 국제공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공사건이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범죄에 해당되고 범행 장소가 친북 국가인 중국이거나 관련자가 중국인일 경우 중국으로부터 형사사법 공조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해 중국에서 발생하였거나 중국인이 관련된 대공사건의 경우에도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수사, 서류 기록의 제공, 압수수색 검증을 통한 증거 수집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중국 측이 제공해야 하나 공식 채널을 통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러한 공조가 시행되었다는 사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비롯한 테러, 밀수, 인신매매, 위조 지폐 등 국제범죄는 세계주의 원칙에 의해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범증 수집을 위한 국제공조는 국제범죄가 대공사건 수사에 비해 당연히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8번째, 대공사범 수사는 해외 정보망과 우방국 정보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적 대공사범인 북한 간첩의 경우 과거에는 육상, 해상, 수중 침투 등 직접 침투 방식을 지향해왔으나 1980년대부터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침투 방식이 배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검거된 간첩은 98% 이상이 해외를 통한 우회 침투 간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첩의 이러한 우회 침투에 대비하여 해외 정보망과 우방국과의 정보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1심의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최기식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1심의 사건의 발단은 당연히 국정원 내부 첩보 수집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첩보 수집을 바탕으로 결국 혐의자들이 중국으로 나가 북경 인근에서 북한 공작부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공수사요원들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은 해외,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오랜 잠복 기간을 거쳐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동료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초기에 확실한 적선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이러한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국정원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협업 체계의 구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업의 정도는 국정원이 직접 대공수사를 할 때보다는 훨씬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회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검 공안 1부는 중국에서 북두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 모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이 씨가 2006년 3월 제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 활동을 해 온 북두선인과 만나 밀당을 나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 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 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허락 없이 북두선을 3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두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와 불협 화음을 야기한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사직하고 김만복 차장이 국정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1심의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 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과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른 곳에서 몇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